7년 만에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실제로 그 내용을 합의했든 하지 않았든 너무 무리한 요구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7년 만에 파업 이후 결국은 잠정 합의하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저희 스포일러에서 최근에 계속 강조한 대로 합의안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빠졌는데 결국 비판받는 이유는 역시나 처음에 나온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자들 입장에선 섬뜩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가는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내놓은 요구안은 뭐고 잠정 합의안에는 결국 어떤 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런 행보들이 대체 어떤 섬뜩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잠깐만요. BPD 호텔선 차만사도 프리미엄 선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식. 36만 유튜브 BPD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원마다도 매달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조건부 세트,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BPD 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이번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에 이뤄진 파업이라 대중들의 관심도 꽤 높았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어떤 걸 요구했냐, 임금 인상이나 성과금 지급은 기본값이었고요. 이번에 여론에서 크게 다뤄진 건 뭐냐, 단체 협약에 신사업 통지 의무를 넣어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가 자동차 사업 외에 신사업을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때 노조가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완전 처음 등장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현대차 노사 단체 협약에 자동차 해외 현지 공장 사업에 대해 회사가 노조에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범위를 넓혀서 신사업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면서 노조에선 뭐라고 주장했냐, 간단합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사업 진출은 고용 안정과 직결된다. 사전 통지는 고용 안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할 만한 게 뭐냐, 그럼 회사가 노조 허락을 받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신사업 통지가 단협에 반영이 되더라도 회사가 신사업 투자를 결정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 측에서도 그래서 통지 의무가 신설될 뿐 협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방금 전 이 내용이 오늘 영상을 관통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이런 요구안이 알려지고 얼마 안 있다가 파업이 종료되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냐, 기본급은 10만원을 인상하고 성과금은 450%에 1580만원을 받고 주식은 30주, 재래시장 상품권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합의에 정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제 오는 15일에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흐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결국 언론에서 크게 조명되고 비판받는 건 뭐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내용은 합의안에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대중들한테 각인된 건 처음에 나온 무리한 요구, 그 무리한 요구가 뭐였다? 신사업 통지 의무 요구였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중심인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에 관련 비판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꽤 많이 다뤘고요. 사실 노조가 이걸 내놓은 취지는 대중들이 이해한 바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것만 보면 고용 안정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업 통지 내용이 비판받은 이유가 있겠죠.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중들이 보기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자동차의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신사업이 뭐냐, 로봇이나 AAM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외 조립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관련 자료를 노조에 사전 통지하고 설명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해외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만 노사 협의 대상이었는데 이걸 아예 신사업 전반까지 늘리겠다는 취지였단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 동의권까지 달라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경영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업 경쟁력 우려로 이어지는 거죠. 애초에 신사업이라는 게 어떤가요? 보안과 속도가 생명이죠. 그런데 사전 통지 절차가 추가되면 우선 의사결정이 늦어지고요. 누설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려할 수 있는 건 이 통지 내용이 노조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들어요. 심지어 이건 무조건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게 또 협의와 압박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파업까지 이어지면 회사 의도와는 상관없게 신사업 내용이 유출될 수 있고 협의와 압박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침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요즘 계속 언급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사업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 사전 통지까지 협상에 영향을 주면 이게 사실상 경영권 침해 아니면 뭐야?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 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노조에선 어쨌든 고용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3자들이 보기엔 아니 신사업을 미리 안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화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팩트만 짚고 넘어가자면 노조가 신사업 통지를 통해 요구하는 건 얼리 워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사업 내용을 미리 알아요. 그럼 전환 배치나 재교육, 채용 계획 이런 걸 미리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 본다면 노조가 굳이 비판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뭐다? 앞에서 말한 경영권 침해와 기밀 누설 우려, 신사업 진입 속도 저하, 노란봉투법 프레임과 결합, 통지 의무를 악용해서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건 사실 기본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례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아무리 노조가 팩트를 얘기한다 해도 비판 여론이 클 수밖에 없는 건 지금까지 여론에서 문매를 맞았던 내용들만 봐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즉 이번 요구만 봐도 경영 간섭 같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동안 비슷한 유형의 조항이 경영상 걸림돌처럼 작동했던 전례가 있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수입 제한 요구입니다. 당장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현대차 노조에서 국내 생산 차종은 해외 생산 수입 금지 취지의 합의를 단종 차종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비자 선택권을 줄인다, 기업의 생산 유연성을 해친다 이런 비판으로 번졌고요. 해외 생산 물량과 배정에 대한 사전 합의와 의결 성격의 조항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내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의 해외 생산 계획을 노사 공동기구에서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팰리세이드 미국 증산을 추진할 때 노조에선 이 조항을 근거로 반대했고요. 이 당시에 결국 미국 증산이 무산되면서 국내 라인 증설로 결론 났다는 보도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전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야, 노조한테 정보를 먼저 주면 그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결국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경영권 침해 아니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비판할 수 있는 건 노조 지도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국 이번에도 합의안에는 신사업 통지 의무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현대차 노조에 얼마나 적대적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여론을 등에 업어야 자신들이 유리해진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비판을 받고 합의안에는 담지 않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끔 댓글에선 이런 말도 합니다. 대기업 걱정하는 거 아니다. 서민들이 대기업 걱정을 왜 하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닌가요?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현대차가 결국 국내 공장을 확 축소해버리고 미국 같은 해외 공장 파일을 늘려버렸어요. 그럼 당장 직격탄을 맞는 건 회사인가요? 아니죠. 회사는 어쨌든 해외에 파일을 늘린 겁니다. 직격탄을 맞는 건 노동자라고요. 원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그만큼 일이 줄어드는 협력업체와 물류업체 등등 결국 피해는 한국에 사는 서민 노동자들이 본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단순히 대기업 걱정하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은 일종의 산업 전환기라고 봐야 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현장에선 사람 중심 노동에서 로봇과 AI 중심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할 게 이렇게 산업이 전환되면 분명 사람이 필요한 노동 현장이 새롭게 생길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산업 전환기에 겪어왔던 일이죠. 예컨대 공장이 완전 로봇화 된다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요. 원청이 모두 로봇화를 이뤄낸다 해도 하청은 완벽한 로봇화를 이뤄내기 쉽지 않습니다. 협력업체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걸 보장해 달라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에 대해 토론해도 모자란 상황에 계속해서 다른 무리한 요구 사항이 조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했나요?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과도한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같은 불공정은 안 된다. 이런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후자는 현대차 노조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과도한 요구는 현대차 노조에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욕먹는 건 최종 합의안에는 반영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고 이런 악순환을 없애지 못하는 한 노조를 향한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선 섬뜩할 수 있는 로봇 대체와 그에 따른 계획이 더 빨리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로봇을 늘리고 해외 생산 기지를 늘린다는 걸 가지고 무조건 노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라는 명분이 공존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공장을 짓는 이유는 많습니다. IRA부터 시작해서 현지 판매를 위한 생산 단가 조율 같은 것도 있고요. 외교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현대차와 LG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죠. 미국이 주장한 건 이겁니다. 너네 업무 불가 비자로 현장 시공하고 설치 업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체포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거고요. 한국에서는 야 너네가 비자를 안 내줬잖아. 공장 빨리 지으라며. 그러려면 숙련된 기술자가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비자나 발급해주고 그런 말을 하든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뭘 요구했냐? 너네 공장 지으려면 미국인을 고용하고 기술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이런 거고요. 우리 정부에선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우선은 자발적 출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왜냐면 강제 추방으로 처리가 되면 미국에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재입국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발적 출국으로 처리할 수 있게 협상을 했고 그러면서 전세기를 투입하고 그 다음 외교부 장관이 날아가서 재입국도 보장해주고 기술자 전용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는 협의 중인 걸로 확인됐고요. 트럼프 외교를 이야기할 때 누차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일단 세게 나온 다음 자신이나 미국이 손해 볼 일까지는 안 한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크고 작은 변수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져갈 거란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정말 골치 아픈 일이고 과거보다 훨씬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일이죠. 이런 와중에 신사업 통제 의무를 요구한다면 그리고 이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굳이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노조 지도부가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노조를 향한 비판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건 확대 해석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관련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보면 브리티시 레일랜드 쇠퇴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은 과거 산업의 나라였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당시 영국의 오스틴과 로버 같은 완성차 집단이 최대 규모로 불렸거든요. 그런데 품질 저하, 설비 낙후, 노사 갈등 빈도 증가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기 시작했고 결국 당시 정부가 1975년에 라이더 보고서라는 걸 바탕으로 국유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1970년대와 80년대에 파업과 그에 따른 생산 차질, 품질 문제 같은 게 반복되면서 경쟁력 회복에 실패했고요. 결국 조직이 축소되고 자산이 매각되거나 분할되면서 영국 자동차 산업이 쇠퇴의 상징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노사 분규가 과도하고 경영 전략이 실패로 이어지고 제품 경쟁력까지 떨어지면서 장기 하락을 피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라는 겁니다. 상생이라는 단어가 좋은 취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